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경상북도 일대를 휩쓴 산불로 무려 22명이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전주민 대피령 그리고 재소자 이동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 가운데 천년고찰 고운사가 전소되는 등 문화재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31조 대미 투자가 세계적 화제가 된 가운데 정의선 회장의 이른바 이순신 리더십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정주영 현대 창업주를 빼닮았다는 위기 돌파 경영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이 사상 최악이라고 부른 산불 사태에 대해서 긴급하게 모든 걸 투입해서 이 지원하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라는 대국민 담화를 냈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3월 22일 산불 경보 심각을 발령하였고 어제부터는 이를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가용한 인력 장비를 총동원하여 산불 확산의 고리를 단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장에서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산불 진화대, 소방 인력, 군 장병 여러분, 이재민을 돌보고 지원 중이신 지자체 공직자와 적십자사 등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지금 화마와 싸우느라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의 하회마을 그리고 서해 유성룡 선생을 기리는 이 병산서원 한숨을 돌렸다고 했는데 또다시 이 연기에 지금 휩싸여서 절대 안심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경북 산불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지금 산불이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큰 곳이 네 군데인데요. 거기서 이제 경북 의성 안동 산불 같은 경우는 지금 진화율이 68%입니다. 조금 올라온 건가요? 뭐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제 저녁 때 바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게 진화율이 높아졌다가 다시 또 번지는 화선이 넓어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울산, 울주, 언양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진화가 돼서 산불 진화율이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의 다 껐네요, 거의 다 다행히. 이제 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남 산청 하동이 지금 문제이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약 80% 정도의 지금 진화율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산청 인근과 지금 그 의성 인근 이 산불이 아직도 지금 진화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하회마을 얘기를 지금 계속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저도 가봤습니다만 낙동강을 끼고 돌아서 하회잖아요. 네. 그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산서원은 그 앞에 있는 서원이 이제 산이 병산이고 자, 그 두 곳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곳은? 그 하회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초가로 된 집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대기라든지 뭐 건조 상태도 굉장히 심한데 초가는 불이 붙으면 뭐 그냥 거의 전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그 천년 고찰이었던 그 절이 고운사가 지금 다 거의 전소됐잖아요. 그런 것, 그러니까 문화재 앞에는 지금 일단 문화재청하고 산림청하고 지자체 쪽에서 방어를 위한 그런 장비들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 스프링쿨러를 지금 설치한 경우도 있고요. 네. 또는 이제 소화전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문화재 앞으로 지금 불길이 다가온다라고 하면 문화재 전체에 물을 뿌려버린 거거든요. 네. 소화전으로 물을 뿌리고 그것도 또 문제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스프링클러를 막고 그다음에 소방차들이 앞에서 대기하면서 이제 방어를 하는 그런 양상으로 최대한 이제 막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우도 있고 소화전이 설치 안 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안동 하회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초가가 잘 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일단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좀 우리가 지켜야 될 곳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문화재 말고도 귀중한 인명, 민가도 중요하죠.
곳곳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인명피해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22명, 갈수록 지금 숫자가 늘고 있어요. 사망을 했다고 하고 이 숫자가 더 늘 가능성도 있죠? 예, 지금 불길이 아무래도 지금 남풍을 타고 북동쪽, 동북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포항이나 이쪽까지도 지금 영양 영덕 쪽으로도 지금 불길이 가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도 있는데 그 현재로서는 저 여러 지자체하고 중대본하고 또 농림청하고 산림청하고 좀 이렇게 좀 집계가 약간 다르기는 한데 네. 중대본 기준으로 하면은 오늘 10시 현재 기준으로 해서 사망자가 22분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네, 22분이고 경북이 18분이고 경남 산청에서 4분 그리고 부상자가 또 19명이 있는데 그리고 이재민이 이 대피를 한 사람들이 한 2만 7천 명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이 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어떤 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뭐 차량이 이제 폭발하거나 이런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피해자들이 나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면밀하게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여기서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니까는 이 비상 사태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태를 빨리 좀 수습을 해야 될 텐데 비가 지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사상자들은 대부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80대, 90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피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러다가 대피하시다가 또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일단은 지금 대피하시다가 사망하신 분들이 거의 다 60대 이상 고령자들이십니다. 이제 대피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산불이 지금 강한 바람, 심지어 바람이 어제는 뭐 25m까지 불었었거든요. 초속. 사람이 이제 흔들릴 정도의 바람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바로 자기 마을 앞으로 이제 불길이 다가오다 보니까 대피 명령에도 불구하고 바로 대피를 하지 못해서 이런 안타까운 그런 사망 사고가 이어졌는데 뭐 대피를 하다가 심지어는 뭐 차량에서 뭐 이제 대피를 하지 못하고 차량이 폭발하는 그런 사고까지도 있었고요. 또 뭐 주택 안에서 지금 발견되신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영덕군에서는 주민 104명이 해경에 의해서 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해경에서도 나섰어요. 네. 자, 다른 분들을 먼저 대피시키다가 미처 본인은 대피를 못한 그런 사연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영양군 석보면 삼일이의 이장이 있습니다. 이장님인데 삼일이 이장님이 이 삼일이와 그 석보면 아래 화멜이라고 있어요. 화멜이가 있는데 삼일이 의장님이 이제 양쪽에 불이 나니까 화멜이에 살고 있는 처남댁을 구하러 갔습니다. 네. 구하러 갔는데 그럼 삼일이에서 화멜이로 가서 이장댁을 처남댁을 구해서 이게 대피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피소로 가는 길은 그 석보초등학교인데 대피소로 가는 길이 아니고 본인이 원래 이장으로 있는 삼일이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지 모르지만. 예, 그런데 네. 지금 그래서 그 추측이 되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본인이 마을로 통신이 다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장으로 있는 책임이 있으니까는 그 대피소로 가지 않고 본인 다시 삼일이로 돌아가는 길은 상당히 지금 화마가 휩쓸고 있는데 거기로 돌아가다가 아깝게 이렇게 그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다들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으니까 대피소로 직접 가지 않고 본인이 있던 이장으로 있는 마을로 돌아가다가 뭐 화를 입었다. 그렇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이번 같은 그 유례 없는 대형 산불을 만나면 이게 지금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럴 때 앞으로 혹시 또 벌어질 일이 많을 테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으로 반드시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또는 공터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동 시에는 그 산과 떨어진 도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나뭇가지나 뭐 수풀이라든지 낙엽이 있는 곳, 지금도 사실은 낙엽 때문에 계속 비화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나뭇가지, 낙엽 이런 것들 잘 타는 것들이 있는 곳에서는 좀 먼 곳으로 떨어지시고, 그러니까 뭐 도로나 바위 등, 그러니까 뭐 너무 갑자기 피할 수 없는 상태면 바위 안쪽으로 피하시는 것도 차라리 방법이긴 해요. 돌은 좀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돌이 불을 막아주니까요. 그래서 도로 있는 쪽으로 좀 피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주변에다 이제 사람들에게도 빨리 이제 대피하라고 같이 알려주시면서 피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속뿐 아니고 고속도로에서도 피난 행렬로 가는데 이게 또 역주행까지 하고 아주 뭐 아비규환 같은 상황이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을 지나는 7번 국도 정말 아수라장이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안동이 지금 도시 기능이 상당히 마비가 됐으니까 안동 인구가 15만입니다. 15만인데 저는 이제 대피령을 내렸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서로 이 불길을 마주치기도 하고 그래서 역주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동에는 특히 뭐 국보만 해도 5건이 있어요. 국보 5건이 있고 보물이 뭐 49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석주 이상용 선생 자택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죠. 그래서 안동이 물론 뭐 그런 문화재도 그렇지만은 일단 전 시민에 대해서 대피령을 내린 상태인데 이게 국도가 지금 혼잡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불길이 어느 쪽에서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노인분들의 그 표현을 좀 취재를 된 걸 보니까 이분들이 6.25를 다 겪어내신 분들이 많았는데 흔히 할 때 뭐 인공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게 엄청났다고 합니다. 경북 청송하면은 교도소로도 유명을 하고 또 사과의 고장이죠. 여기서 숨진 60대 여성의 사연도 안타깝습니다. 자가용으로 타고 운전해서 대피를 하려다 변을 당했는데 밖에서 발견이 됐다고요. 이건 네.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피를 하시려다가 자가용 안에서 이제 화염에 갇혔던 상황에서 이제 희생자로 발견이 되셨는데 지금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 산불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 시 이런 산불에서 차량 안에 고립되면은 일단 좀 탈출 요령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안에서 이 연기에 의해서 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고립이 됐다라고 하면 바로 차량을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은 또 안에 기름과 또 가연성 재질들이 있기 때문에 터질 수 있죠. 폭발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질식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 바로 나오셔서 그 포장된 도로를 따라서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 쪽 또는 불이 보이는 쪽의 반대 방향으로 빨리 재빠르게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산불 지역 일대에 사는 모든 주민분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일은 뭐 일찍이 유례가 없어요. 더욱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유명한 교도소가 또 있다 보니 재소자가 한 500명이 되는데 이분들을 또 옮기는 것도 이게 작전을 방불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모처로 안전하게 일단 가 있다고 하는데 뭐 장소가 어딘지는 지금 밝힐 수 없다는 거죠? 네, 이제 보안상 밝힐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 재소자가 3,500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500명을 이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간 건 아니에요? 다 간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안동 교도소가 있고 경북 북부 교도소가 있는데 경북 북부 교도소가 바로 저희들이 뭐 잘 이렇게 알고 있는 청송교도소예요. 북부교도소. 네, 그 청송교도소 옛날에 청송감호소라고 해서 영화, 흉악범들, 뭐 드라마 주제로 많이 나왔죠. 주로 흉악범들을 많이 이제 수용을 하고 하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 이제 저는 다 옮긴 것은 아니고 한 500명 정도 긴급 이송을 다 마쳤는데 어디로 옮겼는지는 이제 보안상 문제 때문에 알릴 수가 없다는 거고 지금 청송, 영덕, 영양, 울주 이쪽이 경북 북부 지역에 굉장히 이 살림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많죠. 예, 그쪽 주민들을 그리고 그쪽 주민들이 이 산계해 있습니다. 여러 곳에 이렇게 딱딱 흩어져 있다.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좀 피해가 더 클 것이고 서로 연락망 같은 것도 좀 갖추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원을 다 대피를 시키는 그런 행동 명령을 내렸고 한덕수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대체로 이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으면 최대한 대피를 시키라는 그런 지시가 또 나왔고 특히 하회마을 주민들은 이제 경북도청 안동에 경북도청이 새로 갔거든요. 그 신도시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하회마을 주민들을 좀 옮기는 그 작전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유사시에는 경북도청 신도시로 간다. 네. 네. 그런 일이 좀 없어야겠습니다.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하자 곳곳에서 긴박하고 안타까운 장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지금 축사 주위에 100m 안쪽에
3년이 다 포위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게 복장이 터집니다. 정말 이 농가들이 이렇게 보금분투해서 이렇게 하는데 민가와 가축 축사의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소방은 방어선을 구축하여 화염이 더 이상 전수 확대되지 않도록 최일선에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저분들의 피로감 누적도 큰 문제입니다. 문화재도 지금 순환을 당하고 있어요. 신라시대의 명재상으로 유명한 이 고운 최치원 선생, 그분의 호를 따서 지었다는 절이 바로 고운사입니다. 이 천년고찰로 유명한데 안타깝게 이 전소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고운사는 그 신라 신문왕 때 681년에 그때 저기 의상대사가 이제 창건을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고운사의 진입로에 최치원 문학관이 있습니다. 최치원 문학관도 다 전소가 됐고, 그것도 다 제점이 예, 다 됐다면서요? 제점화 됐습니다. 이 최치원 선생이 그때 이 고운사의 여러 가지 누각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그 누각도 지금 소실 위험에 들어가 있고, 지금 미스터 선사인 촬영지 유명하잖아요. 만휴정. 가보셨죠? 예, 드라마 여기도 그렇습니다. 위기는 벗어났다고 그래요? 일단 위기는 벗어났는데 아직도 이제 잠부를 다 이제 정리를 잘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제초 문학관이 건립이 되고 그 성녀분들이 그 성녀와 그 한 20분이 여기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겠죠. 근데 다행히 미리 이제 그 소방 당국에서 대표를 시켜서 이웃에는 봉정사 쪽으로 대표를 시켜서 인명 피해는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참 이 사람도 동물도 그리고 문화재도 예외가 아닙니다. 닷새가 넘게 밤낮 없이 화재 진압에 몰두하느라고요. 소방 인력들의 피로감 극심할 수밖에 없죠. 네, 매우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람이 잠을 자고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지금 60대 산불 진화대원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2-3시간 자고 지금 진화에 매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하루 2-3시간밖에.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식사를 배달한다라고 해도 식사를 제대로 할 시간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요. 또 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뭐 때우는 경우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 먹을 시간도 없는 경우가 있대요. 왜냐하면 산불이 급속도로 이제 확산하고 방향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이제 휴식 시간이 있다가 갑자기 다시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반복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또 피로도가 누적되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야로 24시간 뜨고 내리면서 물을 화재 현장에 뿌리고 있죠. 이 소방 헬기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뭐 무전기 고장도 나고 엔진 과열, 이거 가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지금 산림청에서 42대 헬기를 보유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79대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그 헬기가 다 가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헬기 자체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또 그 안에 헬기에서 있는 그런 부품들도 계속 고장나고 있는데 한 7, 8대 정도를 산림청에서 지금 띄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 헬기가 거의 다 러시아제인데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로 지금 이런 헬기 부품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리가 안 돼서 띄우지 못하는 헬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여기 지금 헬기를 또 운용하는 헬기 조종사라든지 정비사분들이 계신데 헬기 조종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심지어는 8시간씩 꼬박꼬박 비행을 하시면서도 지금 6일을 다 채우시면서 계속 출동을 하셨던 그런 조종사들 같은 경우도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돼 있고, 그다음에 이 정비를 하시는 정비 담당관들도 지금 일부러 새벽 시간에 정비를 하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라도 이용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비 시간으로 출동이 지연되면 안 되니까 자신들의 잠을 줄여서 한 4-5시간 주무시고 오히려 새벽에 점검을 다 마치고 출동하게끔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덕수 대행의 긴급 지시로 군병력 또 장비도 이 진화에 지금 많이 투입돼 있죠?
네, 일단 우리가 군병력이 투입되면은 사실 많은 도움이 돼요. 많은 도움이 되지만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군병력이 무리하게 투입된다든지 또 이들이 어떤 위험 지역에서 뭐 고립이 된다든지 또 희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는 군병력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서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도 차원에서도 휴식 보장을 위해서 최대 이틀을 지금 초과하지 않도록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군사 대비 태세도 계속 대응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지금 산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와중에 또 다행인 소식도 있어요. 임도라는 게 놓여 있는 이 곳에는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밤에도 진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네, 여기 나온 임도 아는 분은 아시지만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 산불로 인해 이 임도가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떤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거죠? 일단은 지금 우리 소방 헬기에서 제일 많은 담수량이 3톤인데 그게 키모프 헬기인데요. 지금 이런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에서 담수 용량이 3.5톤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많은 그런 용량의 물을 담고 올라가서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도로가 있어야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 임도라는 게 산에 불을 끌 수 있는 도로인데 임도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금 산불을 진화하려는 지상대원이 올라갈 때는 심지어 이 소화전에 있는 그 호수를 갖고 같이 끌고 올라가는데 그 끌고 올라가다 보면 나무에 걸리기도 하고요. 네. 흙에 걸리기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상에서 진화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임도의 중요성이 사실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임도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지금 그 단위 면적당 임도가 일본과 비교를 하면요.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6분의 1. 6분의 1. 그러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24m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m이고요. 특히나 산림 임야가 발달한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50m에 달해요. 그러니까 산림 활동을 잘하는 그런 국가들은 오히려 임도를 더 조밀하게 밀집해서 잘 관리 운영하고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임도를 우리나라는 왜 확보를 못했냐? 환경단체 쪽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산림을 훼손한다 그래서. 네. 자, 그런 문제도 빨리 정책적으로 조율하고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헬기 부족, 그리고 헬기를 몰고 정비하는 숙련 인력의 부족, 다 문제죠, 지금? 네, 지금 사실은 이 헬기 자체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담수 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불이 계속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이유 중에 하나도 헬기의 용량에 가득 채워서 가서 물을 뿌려봤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기가 갖고 있는 그런 담수 용량을 더 늘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담수 용량이 큰 헬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도입하고자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 지금 LA 산불로 인해서 우리나라로 지금 규제를 해서 지금 대형 헬기들이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그런 헬기들이 지금 갖고 있는 헬기들조차도 지금 고장이 나고 정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항공 진화 능력, 산불 항공 진화 능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진다. 네. 그러면 우리는 거기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 항공기까지 우리가 동원하는 것까지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기 같은 경우는 또 야간에 이런 그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뜨지 못하는 제한 사항이 있는데 항공기를 도입하게 되면 야간에도 공중 진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우리도 이런 역대 최악의 산불, 뭐 LA 산불, 호주 산불만 보다가 이런 거 봤으니까 이제 우리도 대비를 좀 단단히 해야 합니다. 물론 이번 사태를 잘 마무리하고 나서입니다. 산불 지역의 기업들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햄버거가 동나기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자원봉사자들도 개별적으로 많이 이제 가시지만은 기업들이 특히 울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물량을 좀 조달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죠. 지금 투입된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네. 2,000명 정도 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필요한 이 어떤 중간에 좀 드실 것들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는데 2,000명 분의 간식거리를 이제 조달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햄버거도 지금 동인하고 그래서 어떤 뭐 BNK 경남은행 같은 데서는 처음에 김밥을 다 제공을 하기로 했는데 네. 김밥이 또 동인하니까 또 햄버거로 또 바꿔서 지원을 하는 이런 각계에서 지금 뭐 자원봉사자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총동원돼서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 그리고 경찰관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럴 때 필요한 게 먹을 것입니다. 전국 식품업계, 유통업계들의 지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심이 발빠르게 또 맞춤 세트도 제공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이머전시 푸드백 이래서 이제 비상용 이 푸드백이라는 것을 내놨어요. 긴급 음식 뭐 예, 긴급 음식 어떤 배낭 뭐 이런 거네요. 세트가 되는 네. 거죠. 그것을 한 3,000 세트를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라면이나 이 백산수 같은 것도 지금 다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세계그룹도 이 성금 5억 원을 기부를 했고, 나머지 또 여러 기업에서 오뚜기도 컵라면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컵라면이나 김밥 같은 것을 제품을 한 10,000개가 넘는 제품을 이제 지원을 하고, 서울우유 협동조합도 멸균 우유 23,000여 개를 전달을 하고, 그래서 각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유, 빵, 라면 어디 그뿐이겠습니까만 이것 중요합니다. 더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요. 연예계 스타들도 이곳 출신도 있고 뭐 전국적입니다. 스타들의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울주 출신이죠. 그 트로트 가수 이찬원. 이찬원이 이찬원 씨가 울주 출신인가요? 출신입니다. 네.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개척을 했습니다. 1억 원 개척을 했고 배우 임시완 씨, 소유진 씨도 각각 3천만 원씩 기부를 하기로 했고 이 기부금들은 나중에 전부 다 이재민 지원에 지금 사용될 예정이고 이찬원 씨나 소유진 씨는 어쨌든 모두가 무사히 일상에 좀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그 온정의 손길도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난은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염건웅 교수, 송국건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현대차그룹의 파격적인 미국 투자로 상호관세 협상의 지렛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이른바 이순신 리더십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정주영 현대창업주 할아버지인데 그분의 리더십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크고 앞서갔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네, 신치영 전 채널A 전략기획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덕수 대행이 복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장 강조한 말은 산불 다음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통상 분야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부터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한 대행은 그동안 해왔던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 이것을 경제안보전략 TF로 격상했습니다. 뭐가 좀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경제 문제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내고 경제부총리 그리고 미국 개사까지 지내는 분이어서 그렇죠. 이 경제 정책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분일 거로서 생각이 되는데 당장 이 트럼프의 관세가 자동차라 집
반도체, 철강 뭐 이런 제품의 경쟁력 그리고 우리 무역 수지 이런 쪽 경제 성장률까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당장은 크겠지만 앞으로 차차 예를 들면 한미 FTA 문제랄지 또는 이제 주한미군의 분담금 문제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정책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안보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은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곧 경제다 이런 네. 말을 한 것도 그런 차원의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한대행의 복귀가 이뤄지는 와중에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무려 31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oday, I'm pleased to announce an additional $21 billion in a new investment over the next 4 years, our largest U.S. invest ever. Hyundai will be producing steel in America and making its cars in America, and as a result, they'll not have to pay any tariffs. You know, there are no tariffs if you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네, 이렇게 통 큰 투자를 한 정의선 회장, 신년사마다 이순신 리더십을 강조해 왔습니다. 자, 어떻게 하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의선 회장이 굉장히 평소에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올해 신년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DNA를 가진 기업이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행동과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저 2324, 25년에 매번 이순신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신년사에서 한 얘기들이 전부 이순신 장군을 거론을 하면서 저런 얘기들을 했다는 얘기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이순신 장군 하면은 뭐 임진왜란 때 12척의 배를 가지고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 그런 일본 왜군들을 격침시킨 뭐 그런 신화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두려움에 떠지 말고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라는 이런 리더십을 경영 일선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 바로 정의선 회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투자 결정도 그런 차원에서 이순신 리더십의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가 트럼프의 관세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인데, 이번 기회에 그렇게 움츠러들지 말고 미국에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고 직접 대응을 해서 오히려 이번 위기를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 아마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의선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쾌척했고, 트럼프의 장남과 골프를 안 치면서도 내내 함께 걷다가 둘이 길게 식사까지 단독으로 했어요. 자, 이런 전략, 할아버지 정주영 회장 때부터 이 골프 중시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골프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거든요. 아시다시피 4-5시간 동안 같이 운동을 하면서 서로 어려움을 겪으면 응원해주고 잘했으면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동료의식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운동을 마치고 나면 또 식사하면서 사업의 얘기도 하고.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사우나도 같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데, 정주영 회장의 경우에는 사실 골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네. 축구를 좋아했죠. 네. 그러다가 뒤늦게 사업을 위해서는 골프가 필요하구나라는 점을 인식을 해서인지 50이 넘어서 골프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골프장에 가서 주요한 사업의 결정을 내리는 계약을 마무리 짓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에도 등산을 좋아했는데 이 사업적인 목적으로 이 골프를 굉장히 즐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의선 회장은 31조 대미 투자로 관세 안 내도 된다, 이런 트럼프의 허락 같은 것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 담판이 우리 정부의 이 앞으로 상호 관세 협상에도 유리하게 뭐 일종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하여튼 이번에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금액이 210억 달러입니다. 현대차가 1986년에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 이래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200억 달러였으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 2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마운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왠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관세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와 같이 거의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인데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31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의 국민들에게 내 정책이 먹히고 있다. 이제 외국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치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현대차는 위대한 기업이다. 그렇게 찬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즉흥적이고 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음 달 2일에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를 예외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예단하기 어려운 문제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자 백악관이 한대행과의 협력에 전념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정부가 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도 추진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우리 정부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과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하고 또 이제 미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이 민주주의로 복원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다. 뭐 이런 뜻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빨리 통화를 해서 서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기를 바라고 있는 마당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작년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한 후에 바이든 대통령과 당시에 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긴 한데 올해 1월 20일에 취임을 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아직 통화를 한 적이 없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와의 그런 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할 만한 기회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의선 회장은 양궁협회장을 오래 맡아서 한국 양궁을 세계 최강으로 이끌었습니다. 물론 선수들이 잘했기는 하지요. 하지만 정 회장의 전폭적 지원, 리더십이 없었으면 이런 업적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뭐 정의선 회장의 양궁에 대한 사랑은 뭐 익히 널리 알려져 있고요. 정의선 회장이 양궁협회장으로 취임을 한 게 2005년 9대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20년이 된 거죠. 이제 14대 회장으로 취임을 한 것인데 정의선 회장이 그동안 양궁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그 IT 기술을 접목을 해서 훈련 과정도 굉장히 선진화시키고 뭐 예를 들면 심박수를 과학적으로 측정을 하는 장치를 달았다랄지 또는 훈련용 슈팅 로봇을 도입을 했다랄지 이런 훈련 장치를 통해서 선수들이 성적을 올리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덕분에 우리가 올림픽 뭐 10연패도 달성을 했고 아시다시피 작년에 파리 올림픽에서는 양궁에 걸린 전 종목 금메달을 석권을 한 이런 쾌거를 이뤄냈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신, 경영 DNA는 할아버지인 정주영 창업주로부터 나왔다는 말이 많아요. 임자 해봤어. 이 정신으로 만든 국산차 포니가 유명 드라마였죠.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소재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정주영 회장의 임자해봤어의 정신을 대표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는데 1970년대 초반에 현대자동차가 포드 자동차를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만 하던 그런 회사였는데 그때 정주영 회장이 우리가 직접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회사 내에서는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한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정주영 회장이 동생인 정세용 회장, 그러니까 포니정이죠. 네. 포니정에게 자동차 개발에 대한 정권을 맡겼고 정세용 회장이 현대차의 엔지니어들을 일본의 미쓰비시로 보내서 그 기술을 익히도록 파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수개월 동안 그 기술을 익혀서 결국은 1975년에 우여곡절 끝에 울성 공장에서 포니 자동차를 양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듬해인 1976년에 우리 한국 자동차 시장의 43%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때는 다 폰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대단한 성공이었죠. 그래서 역시 포니가 이런 정주영 회장의 임자해바세의 정신을 대표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주영 회장의 이 대담한 경영은 곳곳에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거제도 벌판에 현대조선소를 짓겠다고 나섰을 때는 이 돈이 없어서 영국 런던의 금융가에 가서 투자자들을 만났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단판을 지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정주영 회장이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의 차관 도입을 요청을 하고 있었는데 번번이 거절을 당하고 있었죠. 그때 정주영 회장이 알게 된 게 애플도어라고 하는 영국의 조선 컨설팅 업체의 회장이 이 바클레이즈의 차관 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이 애플도어 회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조선소를 차리려고 하니 좀 도와주시오 하고 그때 말했더니 500원짜리가 저거였고 지폐에 거북선이 나와요. 그렇죠.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이 그려져 있는 그 지폐를 꺼내면서 당신들 조선 배도 만들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했는데 이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놓고 우리가 당신 영국보다 300년 더 일찍 철갑선을 만든 나라다. 우리가 지금 산업화시킬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기회가만 주어지면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했고 결국 그 애플도어의 회장이 그것에 설득을 당해서 바클레이즈 은행에 추천서를 써줘서 결국 우리가 차관을 도입을 해서 지금의 현대중공업을 만들 수 있었죠. 네, 그때 야사에 따르면요. 정주영 회장이 당신 학교 어디 나왔냐고 해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내 이 계획을 하버드대에 내면 학위를 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일화는 더 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충남 서산에 간척지를 만든 일화는 이른바 정주영 공법이란 신조어까지 만들 정도로 참 대단했죠. 그렇죠. 서산에 이제 간척지를 만들 때 일이었는데요. 이제 간척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조제를 쌓아야 되거든요. 먼저 방조제를 쌓으려고 거대한 돌덩이를 바닷속에 던졌는데 이 방조제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산의 바다 흐름이 물의 흐름이 너무 빨라서 돌덩이가 전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던 것이죠. 그리고 떠내려가고. 그래서 떠내려가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그 골치를 썩고 있는 현대 사람들에게 자 유조선을 한번 써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들이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이건 유례도 없던 일이고 이건 전혀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한 일도 없고. 그렇죠. 그랬더니 엔지니어들에게 정주영 회장이 했던 말이 역시 임자 해봤어. 너 당신이. 해보기는 했냐? 그럼요. 해봤느냐. 해보자라고 했던 것인지 이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폐유조선 2척 23만 톤짜리 2만 3천 톤. 2만 3천 톤짜리 2척. 그거 스웨덴에서 고철로 쓰려고 사왔다고요? 그렇죠. 거의 3, 4층짜리 고층 빌딩 길이의 그런 유조선인데 이게 그러니까 당시 현대그룹의 계열사였던 인천제철이 폐유조선을 사다가 그 고철로 제철을 만들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들여오던 그 폐유조선 2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 바로 서산으로 돌려라라고 해서 그 유조선 2척을 바다 밑으로 가라앉혔고 그러니까 유조선 수장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결국 바다의 흐름이 느려져서 방조제를 쌓을 수 있었고 서산강철 사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산방조제 지금 가봐도 엄청난 역사고. 그럼요. 거기에 이 참 대단한 방조제들이 있는데 그걸 지나가시면서 네. 정주영 회장이 유조선을 빠뜨려 이 간척지를 만들었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주영 회장이라 하나 더 있습니다. 겨울이라서 잔디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를 태웠는데 여기서도 정주영 회장 기발한 제안을 하는 거죠? 1951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당시에 부산에 주한 유엔 기념공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전에서 숨진 유엔군을 추모하기 위한 그런 공원이었죠. 그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갑자기 이 공원을 방문하기로 한 그때 겁니다. 한국에 왔었어요. 그렇죠. 닷새 뒤에 오기로 돼 있는데 주한미군 미8군 사령부가 정주영 회장에게 자 여기를 파란 잔디로 좀 덮어줄 수 있겠느냐 덮어달라라고 겨울에. 공사를 발주를 한 거죠. 그런데 그 한겨울에 어디 가서 잔디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미8군 사령부에게 자 파랗게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린만이면 되느냐? 네, 그린이면 되느냐라고 했더니 그래 그린이면 된다 했더니 정주영 회장이 바로 낙동강 강변에 청보리밭으로 30대의 트럭을 보태서 그 청보리를 전부 뜯어와서 그걸 가지고 잔디처럼 깔았다는 그러니까 것이죠. 누가 그런 발상을 하겠어요? 그렇죠. 파랗게 맞춰주는데 네. 지금은 청보리철이니까 그렇죠. 청보리 갖다 심어주면 되겠나? 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주한미군이 그거에 감복을 해서 공사비를 3배로 줬다는 것이고요. 아 원래 주기로 한 거에 3배. 네,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주한미군이 발주하는 거의 모든 공사를 정주영 회장이 수주를 했다고. 그것이 현대건설이 커나가는 첫
단추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1950년대부터 정주영 회장은 그런 기업가 기적 정신, 기지를 발휘하던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의선 회장, 그의 할아버지인 정주영 회장이 만든 대한민국의 경제 스토리,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치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산불 빨리 좀 잡히기를 기대합니다. 온 국민의 합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